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웃을 날이 없습니다. 도대체 자꾸 무슨 불확실성 덩어리들이 계속 생겨나나 여러분들도 많이 걱정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우크라이나 리스크, 공급망 병목 현상 리스크, 인플레이션 리스크, 기준금리 인상과 긴축적 통화 정책, 그것에 따른 또 금융 불안, 이런 여러 가지 가계부채 리스크를 포함한 국가 채무 리스크, 할 것 없이 자꾸 리스크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리스크들이 많아지나? 이 불확실성이 강해지면서 22년은 투자할 만한 좋은 투자 여건이 안 된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리스크까지 등장하면서 이 주식시장에 상당한 하방 압력이 작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 미러 갈등,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 우리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미중 갈등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줬듯이 미러 갈등이 또 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야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그 지역을 가져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마다하지 않고 있죠. 참 이 바이든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 밖에 중간 선거도 22년에 있고 기준금리 인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물가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압력도 같이 작용되는데 거기에 이 푸틴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여기 딱 등장한 거예요. 아, 이거 정말 밝을 날이 없구나 하는 입장입니다. 역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갈등 구조가 결국 우크라이나에서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또 다른 이 22년 경제를 결정지을 변수가 될지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궁금함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데 왜 주가는 우리나라에서 빠지는 거야? 우리나라 주식은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야?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 경제전망서에도 제가 강조를 했었던 것처럼 22년 투자 여건은 2020년과 21년과는 완전히 다르다. 20년, 21년 동안에는 소위 완화의 시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폭등하는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21년 중반부터는 이제 긴축의 시대로 전환되고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는 하방 압력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죠.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마 6개월 이상 전부터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실제 예견됐듯이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거나 오히려 그 3,000선을 돌파한 이후로 계속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러냐? 전쟁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 말고도 이 하방 압력이 앞에 말씀드렸던 긴축적 통화 정책이 가장 주요한 거고요. 공급망 병목 현상이나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위협이 되면서 계속 하방 압력이 있는데 거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추가적으로 작용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 위협이 등장하면서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통 11월 정도, 21년 11월 정도를 좀 기점으로 두고 있는데 그때까지 러시아의 주가 상승은 원래 더 높았어요. 심지어 신흥국 주가가 제가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21년 중반부터 신흥국 주가가 계속 빠졌어요. 그런 과정에도 러시아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으면서 당연히 러시아에 투자했던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겠죠. 전쟁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러시아에 계속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신흥국 주가도 완만하게 빠지지만 러시아 주가는 더 가파르게 빠지는 거죠. 이런 흐름. 결국 전쟁과 주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겠구나. 근데 전쟁이라 함은 실물 경제 충격입니다. 근데 그 전쟁이 발생하기 전 단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라는 그런 공포감,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주식시장에 전쟁이 영향을 주는 그 요소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다.
전쟁을 어떻게 구분한다? 주식시장 여건에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면에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측 가능한 전쟁이냐, 예측 가능하지 않은 전쟁이냐. 소위 2차 세계대전이나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엄포를 놓고 공격 언제 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상이 가능했던 시나리오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전쟁이 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이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런 겁니다. 언제 공격하겠다, 언제 발포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게 2021년 11월부터 전개된 거예요. 그러면 예상 가능한 그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동안에는 전쟁이 날 것 같아, 전쟁이 위협 가능성이 더 촉발될 것 같아 하면서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는 그런 마음, 결국 전쟁이 발생하기 전 단계까지 잘 모르겠다, 전쟁 날 것 같다 하는 그 공포감을 계속 끌어올리면서 변동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변동성이 높아지면 빅스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해요, 공격적 투자 자산을 선호해요? 그렇죠. 안전자산, 금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실물경제 충격이죠. 맞습니까? 그럼 실물경제 충격이 있으면 그때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경제적 충격들이, 고용이라든가 뭐 기업의 투자라든가 소비자들의 소비라든가 이런 충격이 실제 펼쳐질 텐데, 주가는 먼저 선반영됐기 때문에 전쟁 날 걸 알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전쟁 남과 동시에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런 경우 그렇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예측 가능하지 못했던 전쟁, 태평양 전쟁, 진주만 공습이죠, 혹은 걸프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런 것의 경우에는 전쟁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소위 공포감, 심리적 공포감과 실물 경제 충격이 동시에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그때부터 하락하는 거고 실물 경제 충격도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주가가 선행하는 것이죠. 약 6개월이나 3개월 정도 실물 경제 충격을 선행하는 주가 지표의 모습인 거고, 이런 예상 가능하지 못한 그런 전쟁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쟁과 주식시장 간의 관계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하시면 여러분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만약에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된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쟁이 된다, 그러면 그런 예상 가능한 전쟁의 성격과 부합하게 움직일 텐데, 지금부터는 전쟁이 나든 전쟁이 나지 않든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 갈등, 미러 갈등이 결국 다양한 경제적 충격을 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세계 탑 10 원유 생산국별 생산량을 보시면 러시아가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뭐 석유가 가장 대표적인 예죠. 원유가 대표적인 예인데, 그 밖에도 알루미늄 최대 생산 기업 루살이라는 기업이 러시아 기업이에요. 그 밖에도 알루미늄 말고도 이 철광석이라든가 구리, 뭐 리튬, 팔라듐, 지금 우리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서 요구되는, 여러분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반도체, 이런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서 요구되는 이런 원자재가 알루미늄, 구리, 뭐 팔라듐, 리튬, 이런 소재들인데, 이런 소재가 없으면 태양광 못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소재가 없으면 풍력을 못 만들어요. 이런 소재가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스마트폰, 전기차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재가 없이는 안 될 텐데, 이런 소재에 대한 니즈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원자재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공급망 병목 현상의 이런 기점에 결국 미러 간의 갈등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한국 러시아한테 스마트폰 수출하지 마,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 쓰지 마, 러시아산 알루미늄 갖다 쓰지 마 라는 식으로 경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거는 그냥 뻔해요.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은 둘 간의 갈등이 아니라 미국 진영국들과 러시아 진영국들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뭔가를 쓰지 마라는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방국으로부터 뭔가
수입해다 쓰지 마라는 식으로 가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가장 대표적인 예일 뿐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원유를 비롯한 그 밖에 원자재 수입이 제동이 걸릴 수 있고 그만큼 공급망 병목 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위험을 줄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을 장기화, 공급망 병목 현상을 더 장기화함으로써 그것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위협을 더 가속화시키고 더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이슈가 22년에는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겠다. 23년까지도 가겠다 하는 위협이 돼요. 실제 더군다나 미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크게 작용되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불균형하게 선진국만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수요가 폭발하고 이들의 소비자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그럼 이들은 더 적극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을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인상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미 여러분들 그 기사 속에서 발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물가는 상승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도 계속 인상하는 거예요. 근데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투자가 위축되죠. 소비자들의 소비가 위축되죠. 실물 경제가 나름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인데 이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다시 경제가 회복됐던 이 내수 경제가 다시 꼬꾸라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고성장 고물가 이건 견딜만 해요. 여러분 물가가 올라가는데 내 소득도 늘어요. 그러면 견딜만 하잖아요. 근데 저성장 저물가 내 소득이 줄지만 가격도 다 떨어지니까 이것도 역시 견딜만 해요. 근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고성장이 아닌 저성장 속에서 고물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위협이 찾아온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금리는 계속 또 그것을 잡기 위해서 올려나가는데 경제 성장은 더딘. 그러니까 경제는 저성장하고 물가만 고물가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그런 위협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고성장 고물가일 때는 물가도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성장 저물가일 때는 금리를 낮게 유지해서 물가를 적정하게 만들고 성장 속도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어요. 통화 정책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일 때는 도대체 어떻게 통화 정책을 가동해야 되는지 굉장히 답이 없이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 위협, 또 다른 경제적 위협이 찾아올 수 있겠다. 결국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은 또 다른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위협을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